저 동양이 내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겠네. 독일 함부르크 훈련장에서 터져 나온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비웃음이었죠. 키 178cm, 몸무게 75kg. 독일 유소년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던 동양인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치들조차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15년 후 그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쳤죠. 믿을 수 없어. 그 작았던 아이가 더 충격적인 건 프리미어리그 100골 달성과 토트넘 주장까지 된 지금도 그때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왜소한 동양인 소녀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편견과 조롱을 딛고 일어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마르쿠스 함부르크 SV에서 손흥민을 처음 만난 피지컬 코치입니다. 제가 그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인생 최대의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름 함부르크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독일 월드컵 우승의 여운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함부르크 SV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유소년팀 피지컬 코치로 일하던 저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루틴이었지만 그해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훈련장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입선수 명단을 훑어보던 중이었어요. 이오르겐 감독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제 책상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마르쿠스, 이번에 동양계 애가 한 명 들어온다. 한국에서 왔다더군.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함부르크는 예전부터 아시아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편이었거든요. 차두리 선수도 있었고 일본 선수들도 몇 명 거쳐갔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긴 하겠지만 몸싸움에서는 밀리겠지. 제가 중얼거리자 요르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기술은 괜찮다더군. 함부르크 스카우트들이 직접 확인했으니까. 서류에 적힌 이름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손흥민.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키 178cm, 몸무게 75kg. 독일 유소년들에 비하면 확실히 왜소한 편이었죠. 포지션은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분데스리가 유소년 팀에서 살아남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첫 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온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검은 머리의 동양인 특유의 얼굴, 조금 긴장한 듯 보이는 표정.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서툰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어요. 손흥민은 그들 사이에서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어른들 틈에 섞인 어린아이 같았죠. 워밍업이 시작되자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의 스피드였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아직 몸을 풀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발이 땅을 차는 소리가 경쾌했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어요. 몸싸움 연습에서 그는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독일 선수들의 어깨빵에 비틀거렸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불리했죠. 몇 번은 아예 넘어져서 잔디에 뒹굴기도 했어요. 역시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피지컬이 부족해. 분데스리가에서 버티기 힘들겠군.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평가서를 작성했어요. 손흥민 기술적 소양은 우수하나 체격 조건 미흡. 독일 축구 적응에 시간 필요.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강한 눈빛. 손흥민과의 두 번째 훈련 날이었습니다. 전날의 어색함은 조금 사라진 듯 했지만 여전히 그는 팀에서 가장 조용한 선수였어요.
독일어가 서툴러서인지 성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침 8시 반, 평소보다 30분 일찍 훈련장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이 이미 와서 혼자 공을 차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리프팅이 아니라 체계적인 개인 훈련이었어요. 왼발, 오른발, 가슴, 머리로 이어지는 볼 터치가 마치 댄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왔네. 제가 말을 걸자 그는 공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일찍 와서 연습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10대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치거나 건방진 편인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겸손했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팀 훈련이 시작되자 어제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스피드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빨랐지만 몸싸움에서는 여전히 밀려났습니다. 특히 한스라는 덩치 큰 센터백과의 1대1 상황에서는 거의 매번 공을 빼앗겼죠. 아이고, 저 동양이 내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겠네. 한스가 동료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킬킬거렸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주먹이 살짝 쥐어지는 걸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수들은 하나둘 식당으로 향했어요. 손흥민은 혼자 남아서 또 개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슈팅 연습이었어요.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골대 구석구석을 겨냥하며 정확하게 공을 날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점심 안 먹어도 돼. 그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고 먹을게요. 독일 선수들이 너무 강해서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미니게임이 있었어요. 7대 7으로 나뉘어 경기를 하는 건데 손흥민은 우윙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볼터치도 제대로 못했어요. 압박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공을 허차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는데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수가 달려들자 재빠른 발놀림으로 제치고는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어요. 공이 정확히 스트라이커의 머리에 떨어졌고 골이 터졌습니다. 오, 나이스 패스. 골을 넣은 토마스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손흥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후로 그의 플레이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몸싸움에서는 밀렸지만 공을 받는 순간만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갈 즈음 자유킥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골문에서 25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죠. 보통은 한스나 토마스 같은 주전 선수들이 찼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어요. 야, 너 찰 줄 알아. 한스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대답 대신 공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짧은 도움 닫기 후 공을 찼습니다. 공이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일순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박!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말이죠. 훈련 후 샤워실에서 나오는 손흥민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자유킥 연습을 얼마나 했니? 그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부터요. 매일 100개씩은 찬 것 같아요. 그날 밤 평가서를 다시 썼습니다. 선 HEUNG- 체격적 한계는 있으나 기술적 완성도와 정신력이 뛰어남. 지속적 관찰 필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과연 이 아이가 분데스리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팀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신입 선수들은 이미 팀 분위기에 적응했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훈련 태도였죠. 매일 오후 5시에 정규 훈련이 끝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은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 남아서 추가 훈련을 했어요. 슈팅 연습, 드리블 연습, 크로스 연습까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의 특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장 불을 끄려던 중에 멀리서 공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정규 훈련이 끝난 지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그쪽으로 가보니 역시나 손흥민이었어요. 골대 앞에 콘을 여러 개 세워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슈팅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된 유니폼이 그의 노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슈팅은 정말 정확했어요. 골대 구석구석을 정확히 겨냥해서 공을 날렸고 실패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반복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밀하고 끈질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집중력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매 슈팅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를 받을 일도 없고 누가 인정해줄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손흥민이 와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연습했는데도 말이에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며칠 동안 그를 관찰해봤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도착해서 6시 30분에 떠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볼 컨트롤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다른 친구들처럼 쉬어도 되는데.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독일 선수들보다 작고 약해요. 그래서 2배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지만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팀 내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서 하는 건데, 손흥민은 B팀에 속했어요. A팀에는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몰려 있었죠. 경기 초반 예상대로 A팀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우측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 처음엔 별다른 활약이 없었어요. A팀 수비수들의 강한 압박에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후반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던 손흥민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했고 몇 번은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30분경에 왔어요. B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키커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골대를 바라보더니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어요. 공이 골문 앞에서 살짝 떨어지자 우리 팀 센터백이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동점골이었어요. B팀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요르겐 감독이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크로스였어. 매일 연습한 게 보이더군. 그 말을 들은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그저 조용한 동양인 선수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개인 훈련을 단순한 성실함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건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었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저 나이에 그만큼 절실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재능 있는 선수들을 골라내고 훈련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재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노력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선수들보다도 특별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죠. 다시 만난 이름. 시간이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함부르크를 떠나 뮌헨의 한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흥민과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저 성실했던 한 동양인 선수 정도로만 남아 있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집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였어요. 저는 맥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 경기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1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트넘이 빠른 역습을 시도했는데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등번호 7번, 그리고 등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맥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얼굴, 그 달리는 모습이 분명히 기억났어요. 함부르크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니요. 해설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바이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에 온 한국 선수입니다. 아시아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죠. 바이어 레버쿠젠이라니. 저는 그가 함부르크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어요. 어느 순간 사라진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체격은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리하게 상대를 제치고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그의 스피드는 놀라웠어요. 함부르크에서도 빨랐지만 이제는 그 스피드에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빠른 게 아니라 정확히 골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후반 20분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트넘이 중앙에서 공을 빼앗자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달려나갔어요. 패스를 받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파했습니다. 아스날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왼발로 가볍게 방향을 틀더니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노렸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망을 흔들고 있었어요. 골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니. 그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더비에서 골을 넣다니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간단히 포옹을 나눈 후 다시 중앙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 말이에요.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토트넘의 새로운 스타,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 프리미어리그를 접수한 한국인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의 행보가 대단했어요. 함부르크에서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후 분데스리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토트넘까지 온 거였습니다. 이적료만 3천만 파운드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손흥민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어요. 골도 많이 넣었고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경기에서 손흥민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어요. 상대는 당시 최강팀 중 하나였죠. 그런 팀을 상대로도 손흥민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반 그가 보여준 플레이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1대1 돌파를 시도했는데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제쳐버렸거든요. 그리고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함부르크의 그 왜소한 신입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했다는 걸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 뒤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느꼈던 그 간절함이 이제는 성숙한 프로 정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함부르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혼자 연습하던 그 아이, 독일어도 서툴고 체격도 작았던 그 선수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니요.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비록 제가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 같은 훈련장에서 함께했던 선수니까요. 2019년 4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준 결승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날 저는 뮌헨의 한 스포츠바에서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당시 유럽 최강팀 중 하나였어요. 과르디올라 감독 하에서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하고 있었죠. 반면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맨시티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손흥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등번호 7번을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큰 경기에서 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볼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토트넘은 수비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전반 20분경에는 맨시티가 선제골까지 넣으며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반 종료 직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토트넘이 빠른 역습을 시도했는데 중앙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왼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맨시티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왼발로 가볍게 공을 밀어차며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스포츠바 전체가 들썩였어요. 믿을 수 없어.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옆에 앉은 독일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작고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이런 무대에서 이런 골을 넣다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이 더욱 매서워졌어요.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위험했어요. 후반 10분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뛰어올랐어요. 헤딩으로 골을 넣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0분경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받은 공을 오른발로 감아차며 골문 구석을 노렸습니다. 공이 골대에 맞고 들어가는 순간 스포츠바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함부르크 훈련장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혼자 슈팅 연습을 하던 그 아이의 모습 말이에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팀 동료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냥 골을 넣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승리예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플레이에서는 완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손흥민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 언론이 그의 해트트릭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자랑, 토트넘의 영웅, 챔피언스 리그의 새로운 스타 같은 찬사가 쏟아졌죠. 특히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소 아시아 선수들에게 인색했던 그들조차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며칠 후 두 번째 경기도 봤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손흥민은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비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맨시티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손흥민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선수는 이제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말이죠. 준결승에서는 아약스에게 졌지만 손흥민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어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까지 팀을 이끈 핵심 선수였으니까요. 그의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또한 아시아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함부르크에서 보여준 그 끈질긴 노력, 매일 반복했던 개인 훈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던 모든 순간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세계 최강팀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으니까요. 그 작고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정말로 월드클래스가 된 거였습니다. 2019년 4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준준 결승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날 저는 뮌헨의 한 스포츠바에서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당시 유럽 최강팀 중 하나였어요. 과르디올라 감독 하에서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하고 있었죠. 반면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맨시티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손흥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등번호 7번을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큰 경기에서 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볼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토트넘은 수비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전반 20분경에는 맨시티가 선제골까지 넣으며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반 종료 직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토트넘이 빠른 역습을 시도했는데 중앙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왼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맨시티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왼발로 가볍게 공을 밀어차며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스포츠바 전체가 들썩였어요. 믿을 수 없어.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옆에 앉은 독일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작고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이런 무대에서 이런 골을 넣다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이 더욱 매서워졌어요.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위험했어요. 후반 10분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뛰어올랐어요. 헤딩으로 골을 넣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0분경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받은 공을 오른발로 감아차며 골문 구석을 노렸습니다. 공이 골대에 맞고 들어가는 순간 스포츠바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함부르크 훈련장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혼자 슈팅 연습을 하던 그 아이의 모습 말이에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팀 동료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냥 골을 넣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승리예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플레이에서는 완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손흥민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 언론이 그의 해트트릭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자랑, 토트넘의 영웅, 챔피언스 리그의 새로운 스타 같은 찬사가 쏟아졌죠. 특히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소 아시아 선수들에게 인색했던 그들조차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며칠 후 두 번째 경기도 봤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손흥민은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비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맨시티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손흥민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선수는 이제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말이죠. 준결승에서는 아약스에게 졌지만 손흥민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어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까지 팀을 이끈 핵심 선수였으니까요. 그의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또한 아시아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함부르크에서 보여준 그 끈질긴 노력, 매일 반복했던 개인 훈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던 모든 순간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세계 최강팀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으니까요. 그 작고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정말로 월드클래스가 된 거였습니다. 2019년 4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준준 결승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날 저는 뮌헨의 한 스포츠바에서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당시 유럽 최강팀 중 하나였어요. 과르디올라 감독 하에서 완벽에 가까운 축구를 구사하고 있었죠. 반면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맨시티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손흥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등번호 7번을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큰 경기에서 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볼점 효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토트넘은 수비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전반 20분경에는 맨시티가 선제골까지 넣으며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반 종료 직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토트넘이 빠른 역습을 시도했는데 중앙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왼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맨시티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왼발로 가볍게 공을 밀어차며 골키퍼를 제쳤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스포츠바 전체가 들썩였어요. 믿을 수 없어.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고. 옆에 앉은 독일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작고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이런 무대에서 이런 골을 넣다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이 더욱 매서워졌어요.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위험했어요. 후반 10분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뛰어올랐어요. 헤딩으로 골을 넣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0분경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받은 공을 오른발로 감아차며 골문 구석을 노렸습니다. 공이 골대에 맞고 들어가는 순간 스포츠바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함부르크 훈련장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혼자 슈팅 연습을 하던 그 아이의 모습 말이에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팀 동료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냥 골을 넣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승리예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플레이에서는 완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손흥민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 언론이 그의 해트트릭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자랑, 토트넘의 영웅, 챔피언스 리그의 새로운 스타 같은 찬사가 쏟아졌죠. 특히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소 아시아 선수들에게 인색했던 그들조차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며칠 후 두 번째 경기도 봤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손흥민은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비록 골은 넣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맨시티 수비진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손흥민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선수는 이제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말이죠. 준결승에서는 아약스에게 졌지만 손흥민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어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팀을 이끈 핵심 선수였으니까요. 그의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또한 아시아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되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함부르크에서 보여준 그 끈질긴 노력, 매일 반복했던 개인 훈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던 모든 순간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세계 최강팀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으니까요. 그 작고 조용했던 함부르크의 아이가 정말로 월드클래스가 된 거였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전 해트트릭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함부르크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만 평가했습니다. 키, 몸무게, 스피드, 체력 같은 수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만 보았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정신력이었죠. 함부르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기술은 있지만 피지컬이 부족한 선수로 분류했어요. 독일 축구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손흥민은 축구 실력 이전에 인간으로서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끈기, 겸손, 성실함 같은 내면의 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지만 결국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평가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인성적인 면에서 말이죠. 첫째, 그의 팀워크 정신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해트트릭 후 인터뷰에서도 개인적인 성취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언급했어요. 함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팀 전체를 생각했어요. 둘째,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레이를 해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계속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셋째, 그의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 같은 루틴을 지켰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당시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차는지만 봤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마음가짐에서, 태도에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런 면에서 이미 10대 때부터 챔피언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과거 동료였던 요르겐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손흥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손흥민. 그 아이 정말 대단해졌더군. 솔직히 나도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요르겐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징조는 있었어. 훈련 태도만큼은 정말 완벽했거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일찍 와서 늦게 가고. 요르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징조를 봤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르쿠스, 너도 그때 평가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요르겐이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체격 조건이 미흡하다고 썼지. 완전히 틀렸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코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선수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 말이죠. 손흥민 사례를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력, 의지력, 인성 같은 것들이 때로는 신체적 조건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선수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번의 훈련만 보고 그 선수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어요. 처음 몇 달간은 평범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어요. 이후 저는 선수 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신체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꾸준한지, 얼마나 겸손한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됐어요. 젊은 코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수를 볼 때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라. 손흥민은 제게 값진 교훈을 준 선수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깨달음이 저를 더 나은 코치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제7장 마이너스 요즘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재 저는 뮌헨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16살부터 20살까지의 젊은 선수들을 만나죠. 그들 중 대부분은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깨달은 후 저는 선수들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기술적인 조언 위주였다면 이제는 마음가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루카스라는 독일 소년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자꾸 밀렸거든요. 정확히 손흥민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훈련 후 루카스를 따로 불러앉혔습니다. 너 혹시 손흥민이라는 선수 알아? 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수를 함부르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와 비슷한 처지였거든. 손흥민의 함부르크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특히 매일 혼자 남아서 연습했던 이야기, 독일 선수들에게 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코치님,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작았어요? 루카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보다도 작았을 거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지. 그날부터 루카스의 훈련 태도가 바뀌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늦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손흥민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에는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파비안이라는 선수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소년 리그에서 몇 골을 넣었다고 해서 훈련을 대충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파비안에게도 손흥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도 매 경기 후에 개인 훈련을 했다는 거 알아? 아무리 잘해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코치님, 저는 이미 팀에서 제일 잘하는데요. 파비안이 건방지게 대답했어요. 파비안, 손흥민도 함부르크에서는 주전이었어. 하지만 바이어 레버쿠젠에 가니까 벤치였지. 그리고 토트넘에 가서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고생했고. 항상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걸 명심해. 그 후 파비안도 훈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기량은 시간이 만든다. 그러나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곤 해요. 축구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몇 년 때로는 10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올바른 태도는 지금 당장 가질 수 있어요. 성실함, 겸손함, 끈기 같은 것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태도가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걸 손흥민을 통해 배웠어요. 젊은 선수들에게 이런 질문도 자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니? 칭찬받지 못해도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니? 대부분 처음에는 당황해해요. 축구 기술에 대한 질문을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지도를 받은 선수들 중 몇 명이 프로팀에 입단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선수들이었어요. 반대로 재능은 뛰어났지만 태도에 문제가 있던 선수들은 대부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더 높은 단계에서 좌절하면서 그만둔 거죠. 저는 또한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얻으려면 먼저 태도를 바꿔라. 좋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 준비라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준비가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를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말이죠.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확히 그랬어요. 비록 즉각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몇 달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학부모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왜 주전이 되지 못하는지 따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빠르고 키도 큰데 왜 벤치에 앉혀두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학부모에게 손흥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외적 조건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힘입니다. 당신 아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화를 내던 학부모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해하더군요. 그 후로 그 아이의 훈련 태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재능보다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손흥민이 그걸 증명해준 살아있는 예시니까요. 그리고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저는 손흥민을 비웃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가능성을 비웃었죠.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025년 현재 손흥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었어요.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넘게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도 한국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죠. 하지만 15년 전 함부르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단순히 잠깐 거쳐갈 아시아 선수 정도로 여겼어요. 심지어 동료 코치들과 저 아이는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작은 체구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유소년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만 기억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쳤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 끝없는 노력, 겸손한 마음가짐을 보지 못했던 거죠. 당시 제가 작성했던 평가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흥민 기술적 소양은 우수하나 체격 조건 미흡. 독일 축구 적응의 어려움 예상. 얼마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평가였는지요. 진정한 축구는 체격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손흥민은 그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선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징조는 분명히 있었어요. 매일 일찍 와서 늦게 가는 모습,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혼자 연습하는 모습,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모든 게 특별했는데 저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를 단순히 아시아 선수라는 틀에 가둬서 봤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시각이었죠. 개인의 가능성보다는 출신 지역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모든 편견을 깨뜨렸어요. 아시아 선수라서 못할 거라는 생각, 작은 체구라서 독일 축구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 유럽 무대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를 모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의 가능성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결정한다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은 저와 다른 코치들의 회의적인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선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결국 모든 의심을 잠재워 버렸죠. 저는 이제 손흥민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까지 모든 걸 존경해요. 그는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손흥민이 토트넘 주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함부르크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조용하고 수줍었던 아이가 이제는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니요. 감개무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노력하며 여전히 팀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젊은 코치들에게 손흥민의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절대 선수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정한 재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한 첫인상에 의존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특히 그 선수의 태도와 정신력을 관찰하라고 조언합니다. 손흥민처럼 늦게 꼽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의 실수는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안의 편견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저는 제가 축구를 안다고 생각했고 선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특히 손흥민처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서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그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기회를 줬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대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코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결국 저는 손흥민을 비웃었던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그 실수 덕분에 더 중요한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선수들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코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제게 축구 이상의 것을 가르쳐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